안녕하세요. 지식상황센터를 쉽게 알려드리는 지산드림TV. 요즘 겨울이거든요. 영하 10도 엄청 추워요.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동산 요즘 경기가 어때요? 영하 20도, 누구는 영하 30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식상황센터가 지난 한 4년 동안 굉장히 화랑장이 돼서 분양도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지식상황센터를 투자하셨던 분들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분양했던 물량들이 지금 입주장이 도래하면서 이제 등기를 쳐야 되는데 금리가 상당히 높은 거죠. 금리가 높다 보니까 내가 등기를 쳐서 한 달에 이자를 부담하지 못할 만큼 내는 경우가 또 발생하고, 또한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는 다른 주택 투자나 이런 것들, 특히 갭 투자를 많이 했다든가, 이거와 더불어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출 이자에 대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입주장을 맞이해서 어이구, 이거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계약을 해지한다 또는 계약을 포기한다, 이런 일들이 속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식산업센터 입주장을 맞이해서 내가 계약을 해지하고 또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능한지, 그에 따른 문제나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 포기하겠다는 분들은 왜 계약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잔금 대출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 것 같다 또는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초기에 분양을 받을 때 많은 영업자들이 때로 몰려와서 조직 분양이라 그러죠. 그리고 TM으로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저도 전화를 받으면 계약금 넣으시면 바로 5배를 벌고 이런 전화를 받았거든요.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요즘 입주장 보면 나한테 분양했던 담당자들이 연락이 안 돼요 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혹시 저와 관련된 분들에게 분양을 받으셨는데 저도 모든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 먼저 연락드리는 게 저도 마음에는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저희를 통해 분양을 받으셨거나 하면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금 10%만 있으면 된다는 말만 믿고 중도금 대출도 잘 됐는데 잔금 대출 치를 때 갑자기 이제 목돈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다른 대출이나 다른 자산들에 대한 것들도 있어서 야, 이거 큰일이다,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입주 안내문이 왔어요. 근데 현장에서 대출 상담을 도와준다고 은행들이 현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은행들 상담을 받아봤는데 이곳이 지식산업센터를 전문적으로 잘 해온 곳이 아닌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하는 직원이 굉장히 영혼 없이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 대출 비율 한 50% 60% 되겠는데요? 그냥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 얘기만 그냥 살짝 듣고 와갖고 카톡방 같은 데서 대출이 50% 60%밖에 안 된대요, 어떡해요, 이렇게 난리를 치시니까 안 좋은 거에 당황하신 분들은 더 세게 떠들거든요. 그냥 그걸만 보고 대출이 50% 60%밖에 안 돼? 지식산업센터가 80% 90% 된다 그랬는데 이게 웬일이야? 이래서 겁먹고 안 좋은 얘기가 안 좋은 얘기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 톡방이 공포에 휩싸이고 이런 겁니다. 자, 중요한 건 현장에서 상담도 받으시지만 저희가 잔금 대출에 대한 영상을 따로 올려드렸었거든요. 여기 영상 링크 눌러보시면 도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현장 상담 받으신 거 외에 대출을 잘 해준다는 은행들을 몇 군데 가심사, 실제 가지 않고 그냥 가심사로 서류만 제출하면 심사를 해주기 때문에 가심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요. 특히 기숙사가 대출 비율이 좀 더 떨어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똑같은 은행인데 상담을 받았는데 55%까지 가능하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지식산업센터의 이해도가 높은 같은 은행 다른 지점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물론 이제 담보나 이제 신용에 대한 영향이 있지만 90%를 대출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도 입주장이 돼갖고 그런 대출에 대해서 갑론을박 말이 많았는데 실제로 담보 포함해서 90%까지 되신 경우도 있고 일반 80%, 70% 범위 되신 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 됐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은행을 알아보시면 대출 비율이 좀 적다고 하는 기숙사도 80% 그 언저리 부분의 대출도 가능합니다. 금리가 높은 게 문제지 대출 비율 자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았다
그래서 갑자기 완전히 낮아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임차를 맞춰도 이게 마이너스네 하니까 내가 대출 받아갖고 어렵게 공시를 떼우고 임차를 맞췄는데 이게 매달 내가 마이너스네 이런 계산이 서거든요. 저도 최근에 등기친 지산 하나가 임차를 맞춰도 매달 마이너스예요, 저도. 네. 근데 이제 이게 마이너스가 돼도 우리가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딱 냉정히 평가했을 때 이 입지 대비해서 지금 이 분양가 폭등장이 왔잖아요, 지금. 분양가 폭등 직전의 가격이야. 그래서 지금 등기일처 이런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뭐 시공부만 해도 거의 뭐 600, 700 시대가 됐고요. 그래서 분양가를 같은 지역에서 뭐 1200만 원, 1300만 원에 지금 분양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700만 원대에 산 지산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1년, 2년 정도 대출을 일으키고 뭐 공시를 채우고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1년, 2년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어쩌면 그 이후에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있냐 없냐 마이너스냐 이런 시대를 지나서 분양가가 시세로 전환되는 시기까지 진입을 하시면 적어도 올바른 시세가 형성이 된다면 그때 내가 여기서 까먹은 돈들을 좀 보존할 수 있겠구나 또는 더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의 계산을 해볼 수 있다면 계속 지속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이거를 잔금 대출받고 등기치고 이런 고민도 하는데요. 동시에 임차인, 월세를 받기 위해 임차인을 구하는 노력도 동시에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임차인이 구해지면 나중 얘기지만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그거를 되팔기도 좀 더 용이한 거고요. 그죠? 여러 가지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임차인을 좀 구해서 임차인이 구해진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알아봐서 최대한 내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시는 게 우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꼭 내가 해지하거나 포기해야겠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시행사가 계약 포기 물량을 잘 인수를 해주면 너무 감사한 겁니다. 물론 그냥 인수해 준다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로 뭐 계약금만 그냥 포기하시면 인수해 줄게요. 이런 경우는 너무 아름다운데 실제로 장이 좋을 때는 이렇게 계약금 포기할 일도 잘 없지만 장이 막 좋을 때 만약에 포기한다 그러면 시행사 입장에서 그거 받아서 바로 대팔 수 있다면 당장에 10%를 더 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해서 인수를 해주는 경우에 계약금과 그리고 중도금 대출 이자를 보통 시행사가 내줬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그 내줬던 이자까지 반납하면, 그죠? 포기하면, 해주겠다. 요 정도까지도 아름다워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 정확한 명칭을 얘기하면 좀 곤란하니까, 경기 북부 지역에 이제 좀 대형 지식생활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시행사가 계약자들이 그 계약 포기를 요구한 것을 모아갖고 거의 뭐 100칸 가까이를 인수를 해줬어요. 이건 정말 뭐 너무 궁지에 몰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그거를 잘 인수해갖고 다시 뭔가 재분양을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행사 정도가 되면 그나마 다행인 거죠. 자, 이제 좀 더 안 좋은 상황은 뭐예요? 계약금 포기, 중도금 이자를 내가 납부해야죠. 물론 잔금 기간도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면 이제 이자가 계속 발생하겠죠. 거기에 오히려 또 이제 페널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해지 시 뭐 배액 배상 같은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뭐 계약금 플러스 계약금만큼 뭐 거의 20%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특정 금액 어느 정도 선을 우리의 이제 뭐 손해 배상처럼 돈을 같이 내시면 해주겠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협의에 가까운 상황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자, 어쨌든 시행사가 받아주면 좀 깔끔하고, 물론 제일 좋은 건 매수자를 찾는 거죠. 그죠? 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시행사가 정말 안 받아줘요. 최근에도 어떤 현장은 전화를 걸면 계속 뺑뺑이만 돌고 정확한 답변을 안 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할 건 이래요. 입주장을 맞이했다 그래서 내가 계약 포기하겠다고 미리 막 열심히 전화하면 되냐? 생각해 보세요. 계약 해지를 받아주겠다. 그럼 계약 해지하고 싶은 사람이 엄청 몰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 입장에서는 자, 잔금 대출 치르는 기간 내에 우리가 잔금 대출을 치르면 중도금 상환하게 되잖아요. 그럼 중도금 만기 상환 일자는 보통 입주 지정기가 끝나는 날인데 이거 연장 좀 해줘요를 아무리 얘기해도 시행사가 먼저 나서서 잘 안 해줘요. 왜? 그러면 다 연장해달라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시행사 입장에서는 잔금을 빨리 치르고 입주하는 게 최종의 목표이기 때문에 끝까지 불친절하더라도 안 해줄 것처럼 해서 최대한 잔금 치르고 입주율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실제 사례가 바로 얼마 전에 11월 30일까지가 중도금 만기 상환, 그러니까 입주 지정기가 끝나는 날로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 날이었는데 11월 30일인데 11월 29일 날 갑자기 3개월 연장해 줄게요. 은행에 신청하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럼 벌써 할 사람 다 하고 진짜 안 된 사람을 해준 듯이 이 계약 해지나 계약 포기도 시행사 입장에서는 안 해줄 것 같으면 끝까지 시간을 끌었다가 그죠? 할 사람 다 하고 궁지에 몰려서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을 구제하듯이 이렇게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알고 좀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잔금을 내가 빨리 못 치를 것 같아서 너무 공포에 떠시는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계약을 잔금까지 못 치르는 사람들이 다수 발생하니까 중도금 만기 상환이라도 좀 더 연장받고 내가 그 사이에 전매를 하거나 매수자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가능성이 있으니 좀 불안함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완전히 마지막 끝판은 뭐냐면요. 시행사가 끝까지 안 받아줘요. 매수자도 끝까지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잔금 치러야 되고 그죠? 중도금 상환 다 돼야 되는데 그럼 계속 시간 끌면 일단 은행은 계약자에게 야, 중도금 상환을 왜 안 해? 해서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그 연체이자에 따른 신용의 불이익도 발생하고 이렇게 막 가겠죠. 그럼 시행사 입장에서는 끝까지 안 하면 거꾸로 시행사가 자기네들의 어떤 이 절차상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민사 소송을 건다든가 괴롭히고 그러면 이제 같이 막 힘들어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뭐 소송을 가고 경매를 가고 뭐 이런 단계까지 가지 않게 어떻게든 미연에 이것을 정리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막 힘차게 설명드린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조심스러움도 있습니다. 근데 뭐 유튜브라는 게 의사 전달 잘 하기 위해서 뭐 제 특징이 좀 힘있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너무 공포에 떨고 막 이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특히 대출에 대한 문제는 나한테 대출비율이 높았으면 좋겠다. 뭐 금리가 좀 낮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좀 더 열심히 가심사를 여러 은행 추천받아서 알아보시고 부딪혀야 됩니다. 남의 말만 듣고 그냥 지레 겁먹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의사결정하지 마시고 꼼꼼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는 이제 대출을 다시 잘 한번 점검해 봐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매수자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게 제일 아름답겠죠. 그죠? 그러면 실제 매수자를 구하기 위한 노력도 부동산하고 더불어 하시면 좋은데 아닌 경우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향후의 가치가 충분히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면 지인을 구해서 지인하고 같이 하다못해 나중에 이자는 뭐 공동 부담을 하더라도 뭐 이걸 한번 등기를 쳐서 가져가서 임차 맞추고 나중에 시세가 잘 됐을 때 아름답게 같이 좀 나눠보자. 이렇게 협력자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요즘 뭐 오픈 채팅 막 이런 것도 발달해 있잖아요. 뭐 제가 그거를 만드는 걸 요즘 도와주고 막 있어요. 굉장히 이제 뭐 저도 어려운데 경험 많으니까 혹시 이런 도움이 필요하시면 만드는 걸 도와드릴까 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출시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입주자들이 모이는 입주자 협의회 같은 거를 빨리 구성하고 또 공동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분들 중에 나하고 같은 위치에 동병상련인 분들을 모아서 함께 의견을 이제 시행사에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게 좀 더 나은 결과값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런 분들을 모아서 시행사랑 자주 연락하고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화만 내고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든 이분들이 받아들이게 시행사랑 좀 관계를 갖고 빈번하게 소통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입주장을 맞이해서 지식산업센터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을 포기하고자 할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산드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니라면 원하시는 영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